오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비극적 오해로 생을 마감한 한 영웅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볼게요. 그의 이름은 박용만, 이승만, 안창호와 함께 일제강점기 재미 한인사회를 이끌던 3대 지도자 중 한 명이죠. 그는 군사학교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민국을 꿈꾼 선구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최후는 왜 이렇게 비극적이었을까요? 중국 내 한인들의 가혹한 반응,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밀정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의 가슴 뜨거운 삶과 억울한 오해, 그리고 불멸의 유산을 지금 함께 따라가 봅니다. 1881년 7월 2일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박용만.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10살 터울의 숙부 박희병에게 길러졌죠. 숙부는 개화사상에 심취한 인물로 문명개화론을 설파하며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어요. 박용만은 그의 호 성촌에서 성을 따 우성이라는 호를 지으며 숙부의 뜻을 잇겠다는 결심을 했죠. 13살에 숙부와 상경의 한성일어 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어요. 1895년 관리묘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떠났고 게이오기즈쿠 덩치과에서 공부하며 개화사상의 물결에 푹 빠졌어요. 그는 중국의 계몽운동가 양계초를 동경하며 조선의 양계초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죠. 하지만 그의 청춘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숙부의 소개로 박영유의 활빈당과 연루되며 1901년 귀국하자마자 체포, 감옥에서 그는 이승만과 정순만을 만나 결의연계를 맺었어요. 석방 후 그는 상동청년회에서 활동하며 개화사상을 전파했지만 1904년 보안의 황무지개 척권 반대운동에 가담하다 또다시 투옥. 이 시련 속에서도 그의 독립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1904년 한일의 정서와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준식민지로 전락하자 그는 더 이상 국내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죠. 1905년 그는 새로운 무대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조국의 독립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1905년 미국에 도착한 박용만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는 재미 한인사회를 단결시키고 독립군을 양성할 계획을 세웠죠. 1908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애국동지대 표자회를 제안, 이승만, 이상설 등 36명의 대표가 모여 국내의 통일기관 설립과 군사학교 설립을 의결했어요. 그 결과 1909년 6월 그는 네브래스카주 커니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 해외 최초의 한인 군사학교로 독립군 양성의 요람이었죠. 유일한 정한경, 정양필 같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훈련받았어요. 학교는 헤이스팅스 대학으로 옮겨져 여름방학마다 하계군사학교로 운영되며 1912년부터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 1914년 일본은 헤이스팅스 대학에 항의하며 소년병학교를 폐쇄시켰죠. 그래도 박용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와이로 거점을 옮겨 1913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연무부를 기반으로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를 설립, 하와이 군사령부의 인가를 받아 100명에서 시작해 최대 300명이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의 꿈은 단순한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았어요. 1911년 그는 무형국가론을 주창하며 한인 최초로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 그는 대한인국민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 즉 임시정부로 만들고자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1917년 대동단결선언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외압은 계속됐어요. 1915년 일본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국민군단의 훈련 중지를 요구했고 결국 1917년 문을 닫게 됩니다. 그의 노력은 좌절됐지만 한인소년병학교와 국민군단은 신흥무관학교와 미주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1919년 삼밀운동 소식을 들은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조선 독립단을 조직. 그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거점을 옮겨 독립군 기지를 세우려 했어요. 러시아 니콜리스크에서 조성왕과 만나 대한국민군 총사령부를 설립하고 이동희와 협력해 국민군 확대를 계획했죠. 하지만 작은 부족과 일제의 탄압으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는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군사통합을 시도했어요. 1920년 군사통일촉성회와 1921년 군사통일회의를 열어 만주와 러시아의 독립군 단체를 통합하려 했지만 내부 분열과 자금난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특히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600여 명의 독립군이 희생되며 그의 꿈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 시기 그는 신천지 계획을 세웠어요. 조선반도가 독립국가로 유지되기엔 너무 좁다고 판단한 그는 만주와 시베리아에 독립군 기지를 세우고 한인들을 이주시키려 했죠. 1925년 그는 하와이로 돌아가 동포들을 설득하며 만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 한민족이 발전하기에 최적의 땅이다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자금난과 외부의 방해로 이 꿈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박용만의 삶은 갈등으로 점철했어요.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대립하며 한인사회는 분열됐죠. 이승만은 외교적 독립을,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주장하며 충돌. 특히 이승만이 일본 군함 폭파 계획을 미국 정부에 고발하며 그의 계획은 무산됐어요. 결국 그는 대한인국민회에서 밀려나 1918년 대조선 독립단을 따로 설립했죠. 1919년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선임됐지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에 실망해 임시정부와 결별. 그는 창조파의 일원으로 기존 임시정부를 개혁하거나 새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김구를 비롯한 임정고수파는 그를 불편하게 여겼죠. 이 시기 박용만을 둘러싼 밀정 의혹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924년 그는 중국 군벌 펑위샹의 사절로 한국의 미립국해 조선총독부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는 일본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독립운동 진영에서 그를 변절자로 몰았죠. 1927년 5월 조선총독부 밀정 목등급기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한인사회는 약 500명으로 대부분이 빈곤했고 공산계열로 분열된 상태였어요. 박용만은 집회보다 자립에 몰두했지만 이로 인해 고립되었죠. 1926년 그는 하와이에서 모금한 자금으로 베이징의 대륙농간공사를 설립, 농사와 정미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젊은 척과 하인들을 두고 꼬아롭게 산다는 소문이 퍼지며 질시를 받았죠. 사실 젊은 척은 공개적으로 결혼한 제2부인이었고 하인들은 하와이에서 온 독립단원들이었어요. 이런 오해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1928년 10월 17일 비빅이 찾아왔어요. 베이징의 대륙농간공사에서 두 청년이 박용만을 찾아와 독립운동 자금 1,000원을 요구했죠. 자금난을 이유로 거절하자 의열단원 이해명이 그를 총으로 쏴 암살. 이해명은 박용만을 친일파로 단죄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 내 한인사회의 반응은 가혹했어요. 피살 사이 후 중국 신문 세계일보는 베이징 한인들의 반응을 보도했죠. 박용만은 조선 총독부에 항복하고 일본 정보원과 연락하며 하와이에서 동포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며 그의 죽음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어요. 하와이에서 모금한 자금은 농간공사 운영과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것이었고 김구는 이해명의 행위를 정당한 처단이라며 지지했어요. 그는 3일 신보에 실린 박용만 암살 비판 기사를 비난하며 박용만이 조선 총독부와 접촉하고 중국 여자를 첩으로 두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는 임정고수파의 편파적 시각이었어요. 반면 하와이와 미주 한인들은 충격과 분노로 밤을 지새웠어요. 정두옥과 김홍범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400여 명이 모여 조상과 모금을 진행했죠. 이해명은 중국 법원에서 일분살인으로 45년형을 받았어요. 제중 한인 단체들은 그를 애국자로 선전하며 감형을 촉구했죠. 이는 당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중국 사회와 한인 단체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였어요. 박용만을 둘러싼 밀정 의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김홍범의 편지에 따르면 암살 직전 그는 중국 국민군 옌시산 장군에게 독립군 훈련을 위한 청원서를 준비했어요. 이는 그가 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했음을 보여줘요. 1962년과 1995년 그는 건국 훈장 독립장과 대통령장을 추서받으며 마침내 인정받았어요. 박용만, 그는 오해와 비극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꿈꾼 불꽃 같은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박용만을 기억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